정파 교선이 광주 사태 일어났을 때 광주하고 북한하고 실시간 통화하는 살아있는 전파 회선이 5,000회라는 거야. 그러면 광주 안에 고정간첩이 5,000명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왜 여기서 착시를 하냐면은 왜 나 혼자만 해답을 안다고 하냐면은 그 광주에 있는 고정 간첩들이 2년에 한 번씩 북한으로 다시 호출이 돼서 가면은 소속이 어디만 정찰총국이야. 군부대야 군부대. 그러니까 고정 간첩들이 군부대에 소속돼 있다고. 가서 훈련을 받고 다시 내려와요. 훈련 받고 다시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고정 간첩이 곧 뭐냐, 이게 2년에 한 번씩 북한 가서 훈련 받고 다시 또 광주에 내려와요. 내려와서 또 계속 훈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곧 북한군이고 이것이 고정 간첩이가 같은 말인 거예요. 그게 이야기 됐어요? 그래서 나 혼자만 해답을 알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는 사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우리 손상대 또 자, 잠깐만. 5.18 문제는 제가 지만원 박사님 25년을 싸웠으니까 그 속속들은 제가 아마 제일 잘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 모르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만원 박사 감옥 갈 때 500만 원 벌금까지 받았고 지금은 무슨 말만 한마디 하면 그냥 벌금이에요. 아파트 한 채 날렸어요. 그러니까 어설픈 싸움 가지고 5.18 얘기하지 마시고 잘하시면 나가실 때 저하고 얘기 좀 해요. 자, 다음은 손 드세요. 여기.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온 기성경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정강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주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서 좀 부끄러운 마음도 있지만 해당 방송을 지금 송출되는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저처럼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신해서 대표로 질문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윤미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앞에서 정강훈 목사님께서 종북 좌파 중에서도 그들이 이제 좀 구획이 되는 작은 조직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고 질문도 해주셨는데요. 윤미향은 그럼 과연 종북 좌파 중에서도 어디랑 연결된, 어디랑 가장 가까운 뭐 전대엽도 말씀하셨고, 뭐 한총련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어디랑 가장 좀 연결된 인간인가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종북 좌파의 세부 이런 그룹 중에서도 현재 대한민국 좌파 정치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 그룹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이게 제가 또 궁금하고. 자, 일단 질문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동호 교수님이 설명해 주실 텐데. 윤미향이가 북한에 가서 찍은 사진을 혹시 여기 컴퓨터에 있나요? 윤미향이가 북한 가서 찍은 사진 찍어보세요. 자, 보세요. 그리고 저 사진이 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계속입니다. 최고위 간부들하고 저렇게 사진을 찍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호 교수님, 저렇게 사진을 찍고 하면은 저는 거의 간첩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윤미향 남편이 간첩입니다. 윤미향 남편이 남매 간첩단 해가지고 감옥 살다 나온 친구입니다. 김삼석이라고. 한 번도 전향한 적 없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윤미향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김삼석의 여동생 또 누구랑 결혼했냐면은 통진당의 핵심 간부랑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의 핵심 간부와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파들은 외부로 보면은 뭐 다 독립된 것 같지만 전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예를 들면 지령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시를 받는 동체고 그리고 그것이 뭐 경기동부연합이니 뭐 예를 들면 인천이나 몇 개 진행되지만 하나로 전부 다 연결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서 거의 간첩 성향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192석 야당 중에서 특별히 이번에 국정원에서 예, 박선원요. 박선원 예. 박선원이가 지금 현재 국회의원 됐잖아요. 지금 그리고 국정원하고 국정원하고 우리나라 정보를 다루는 정보위원회 핵심입니다. 간사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야당 중에 상당한 사람들은 거의 간첩 수준에 이뤘던 국회의원이 현재 지금 야당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전대협 출신들은 뭐 거의 간첩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한총련 출신도 그렇고 이번에 누굽니까 밖으로 드러난 건 박선원이지만 이번에 이재명이 이번에 국회에 치보는 사람들 다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박선원 같은 경우에는 1심의 간첩단 사건을 수사하다가 우리나라 당시 문재인 대통령 때입니다. 핵심 정보가 바로 실시간으로 북한에 넘어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요. 그래서 어디서 넘어갔나고 출처를 조사하다가 청와대에서 넘어간다고 확인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당시 박선원이 청와대의 국가안보전략비서관이었습니다. 전략비서관은 모든 국가안보 행사에 참여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거의 나중에 제가 김승규 국정원장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거의 큰 트럭으로 한 트럭 반 정도의 분량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데 A4 용지로 80만 장. 80만 장을 북한으로 넘겼다. 그래서 이제 김승규 국정원장이 이 박선원이를 체포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청와대 간부를 체포하려면 대통령 승인과 재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김승규 국정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1심의 간첩단 사건에서 지금 청와대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국가안보에 관련된 정보들이 북한으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수사해야겠습니다 했는데 나오자마자 오히려 해임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원장이 잘렸고 예, 김승규 원장이요. 그러니까 박선원은 그대로 살아남았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 때 이 박선원은 어디에 가면 아예 국정원에 들어갔습니다. 맨 처음에 국정원장 특보로 갔다가 그 다음에 국정원 비서실장을 했는데요.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뭐냐면 국정원의 돈하고 인사를 총괄한 자리입니다. 전 부서를 다 전 부서를. 근데 다시 말하면 국정원의 각 부서는 차단되어 있습니다. 정보기관이 차단의 원칙이 있거든요. 이 부서 하는지를 전부 모르도록 해 있는데 단 하나 이 차단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돈하고 인사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박선원은 모든 것을 국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번에 원내대표였습니다. 부평에 원내대표 3선 의원을 제끼고 그리고 이번에 부평으로 들어가서 정보위원회 간사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님 이야기하면 간첩이 정확한 나라라는 게 딱 맞는 표현이 박선원이라는 친구를 보면 압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을 감독하는 거야. 감독하는 거죠. 이게 박선원이가 지금 정보위원회에 들어간 거죠. 그렇죠. 현역 국회의원.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장 출석시키고 거기에 호통치는 자리에 간첩 혐의를 의심받던 친구가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명을 하지 아니하면 천만 조직 혁명하지 아니하면 어차피 대한민국은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 간첩들이 현재 국회의원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산호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요. 산호명은 운동권 조직이 주체 사상을 북한의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NL 그러니까 내셔널 리버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 해방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통 막스주의자 그룹이 있습니다. 정통 막스주의자 그룹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냥 소련처럼 공산혁명을 가자라는 그런 민족 해방 개념은 없습니다. 정통 공산주의자들이죠. 요 두 세력이 있는데 정통 공산주의자들의 그룹이 산호맹입니다. 근데 산호맹 출신이 지금 조국인데요. 근데 이 산호맹은 나중에 주사파로 귀순했습니다. 그래서 산호맹의 출신들이 일부는 상당수는 전향해 버렸고요. 왜냐하면 주사파하고 저를 안 만나 전향했고 남아있는 산호맹 조국 같은 친구들은 주사파로 오히려 전향했습니다.
왜 북한에 포섭된 사람들은 예. 국정감사 때 전향했습니까? 전희경 의원이 계속 물었거든요. 예. 뭐 임종석을 비롯하여 다 이인영을 비롯해서 전향했냐고 물으면 왜 전향을 안 하고 어떻게 내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거든. 근데 전향을 했습니까? 물으면 항상 말을 비틀어 간단 말이야. 나를 그런 말을 묻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가? 전혀 안 했기 때문이죠. 뭐 간단한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그 임종석 한 번도 전향한 적 없습니다. 그때 그 전혜경 의원이 이제 그 제가 쓴 글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물었는데 그때 동문서다고 합니다. 전향이냐고 물으니까 뭐냐면 나를 모독하지 말라. 우리 민주화운동을 모독하지 말라고 동문서답. 그러니까 핵심 본질을 전향에 당신 그러면 주사파 했고 주사파 한 건 분명한데 그리고 거기에 충성 맹세문도 있습니다. 그 임종석이가 했던 그 자민통 그룹에 대한 수사 기록에 보면 그 그룹이 매일 외치던 우리 그 김일성, 김정일 동지에 보내는 충성 맹세문이 있어요. 그거를 읽고 시작하거든요. 끝날 때도 그거 읽고 시작하는데 그거에 있으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대답을 피해가는 건데 전혀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임종석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북한 예를 들면 그 돈 받아다가 지금 그 방송 틀어주면 그 방송료 있지 않습니까? 그 북한 전파 사용료, 북한에 예를 들면 콘텐츠를 사용하니까 그거 돈 모아다 북한에 보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그 조국 있잖아요. 예. 조국은 산호맹에서부터 전향을 했을까? 산업행 전향 안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 썼던 논문들이 대한민국을 아주 그냥 이거는 뭐 우리 김학성 교수가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아주 부수는 그러니까 그 혁명가의 논리인데 그 논리를 해놓고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자, 신혜식 대표님. 조국은 대법원 재판이 결정됐죠. 12월 12일 날. 12월 12일 날은 예. 100% 깜방하는 거죠. 그날 이제 대법원 선고가 나고 네. 그리고 아마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줄 겁니다. 예, 날짜를 잡아서 그날 이제 서울구치소는 끝났고 네.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대법원까지 네. 이제 교도소를 정해줄 겁니다. 네, 그 이제 2년 살아야죠. 조국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고 예. 왜냐하면 이제 대법원 판사 재판 그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손상대 교수님 다음 네. 질문 또 한번 받아보시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뭐 말씀하실 분은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아까 여기 유튜브 하시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보수감성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신혜식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과거 저희가 원래 유튜브라는 시장은 우파가 먼저 점령한 상태에서 지금은 완전히 좌파가 다 점령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문화전쟁에서는 저희가 완전히 밀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나이가 올해 43인데 거리에 나가게 되면 43인데도 불구하고 청년 소리를 듣고 있는 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고요. 근데 재밌는 건 좌파 출신의 지지자들은 발에 차이는 게 청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유튜브 시장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재밌고 유익하고 쉽게 젊은 청년들을 포섭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거는 저희가 밀릴 거라는 우려감이 모두가 다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신혜식 대표님께서는 어떤 향후 계획이나 플랜들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신혜식 대표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신혜식 대표님에 대해서 칭찬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 유튜브 문화가 처음 시작이 됐을 때 그때에 신혜식 대표님이 제일 빨리 시작했어요. 그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거기에 패널로 출연하시는 이범규 대표님까지도 패널로 출연하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유튜브를 만들어서 따로 하세요. 아니 같은 통일 업종에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따로 한다 그러면 신혜식 대표님이 얼마나 손해가 나겠어요. 맞습니다. 신혜 대표만 신혜 한수만 봐야 된다 그래야지.
이렇게 착한 사람이 착한 게 아니라 좀 멍청해. 그래서 거의 예를 들면 진성호 TV 있죠. 거기도 신혜식 대표님의 거기에 패널로 출연한 자예요. 참여인데 오히려 앞섰어요. 클릭 숫자가. 그래서 신혜식 대표님을 통하여 만들어진 이 유튜브가 수십 개. 맞습니다. 그러면 신혜식 대표님과 같은 이런 애국으로 유튜브 방송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근데 따로 만들어 가면요 헛소리 하는 거야 또. 맞습니다. 헛소리 한단 말이에요. 이제 신혜식 대표님이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 애국운동을 시작한 지가 뭐 한 28년, 목사님은 30년 이상. 네. 애국운동이라는 게 광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네. 제가 애국운동을 커뮤니티, 안티 DJ, DJ가 뭐죠? 김대중이잖아요. 김대중을 반대한다. 아, 획기적이죠. 네. 김대중 정권 시절부터 운동했습니다. 김대중 정권 시절부터. 목사님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건 나라를 넘기려고 한다. 목사님이 지금도 6.15 공동선언은 헌법 위반이다. 맞죠? 대한민국의 영토 통일조항을 누구 맘대로 바꿉니까? 그거를 선언한 게 바로 김대중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안티 DJ 활동을 했고 커뮤니티 활동. 그 시절에 이제 등장한 사람이 김유식 DC 인사이드, 그 이후군요. DC 인사이드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딴지일보 김어준이가 이제 등장을 했고 DC 인사이드 등장. 커뮤니티 1세대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독립신문을 만들었는데 인터넷 신문은 오마이뉴스가 처음. 그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만들고 늘 저는 안티 DJ 활동도 그렇고 독립신문 활동도 그렇고 기자다. 대표도 기자를 하고 있었죠. 제가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그래도 시민단체가 움직이면 나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구호 외치고. 제가 독립신문 만들었을 때 가장 많이 취재했던 게 바로 전광훈 목사님의 시민단체 활동.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모이면 고작 한 10대 명 모이고 말이죠. 전광훈 목사님이나 시민단체 분들 또 성도들 모여야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니까 그게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왔고 이명박 정권 때 이제 비로소 뉴라이트 좌파들이 이제 들어오면 여기 이제 우리 이동호 선배도 제가 선배라고 얘기하지만 우파 활동은 저보다 한참 뒤에 시작한 후배죠. 까마득한. 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선배님. 네, 맞습니다. 진짜예요. 네, 진짜로. 막행이니까. 네. 여기 이봉규 대표는 그 뒤에도 한참 뒤에 그 뒤에 만났으니까 솔직히 제가 젊어 보여도 사실 이 활동은 정말 오랫동안 이어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젊은 사람이 없냐? 왜 우파에는 문화가 없냐? 그걸 똑같이 얘기했고 그걸 저는 몸으로 실천했습니다. 안티 DJ 활동을 하다가 이거는 조금 더 나은 방향에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터넷 신문을 만들었고 그리고 인터넷 신문이 지금 생겼어요. 그때도 똑같이 도와줬습니다. 지금 데일리안, 뉴데일리 제 다 도움받은 언론사들입니다. 대표들도 다 알고 있고 초기 대표부터 현재 대표까지 그리고 여러 언론사 뭐 그때 비상문이 등등등 다 제가 많이 도움 주고 함께 해줬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바로 정권을 잡은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문제였다. 여러분들 독립신문 기타 보수 언론들이 이제 활동한 시기는 노무현 정권 시절이었고 노무현 정권 시절에서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뉴라이트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소위 말하는 운동권 세력들이 대통령 당선과 함께 주류 세력으로 들어와서
그자들의 판을 벌인 게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동호 선배가 좀 전에 왜 우파 대통령은 뭐 아스팔트 전사들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냐 하지만 사실 이동호 선배는 들어와서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한 자리 했잖아요. 감성감, 사인감성. 했어요. 예, 차관급에서 차관급. 네, 후배들 들어와서 청와대 가고 국회의원 달고 감사 가고 별 4급을 다 떨고 있는데 저와 함께 했던 아스팔트 전사들은 늘 밖에서 벌벌 떨고 있었단 말이죠. 배고프고 춥고 광고 한 번 안 주고. 여러분들 광고를 주려면 우파를 줘야 됩니까? 우파 대통령이 좌파를 줘야 됩니까? 근데 오마이뉴스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에도 광고 제일 많이 받아갔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다. 뉴라이트 운동 여러분들 다 합쳐봐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모여봐야 200~300명입니다. 광장에 제일 많이 모인 사람이 누구냐? 시청 앞 광장 2004년도 바로 20만 명 이상을 모으신 전광훈 목사님이에요. 네? 그거로 이명박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200명의 운동권 전향 세력, 뉴라이트 세력에게 우리가 밀려서 아직까지도 진짜 길바닥을 헤매고 있는 거짓골을 못 면하고 있다. 대우를 못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아주 심화돼 갖고 한동훈까지 와갖고 어제 민주당이 오늘의 국민의힘이 되는 이런 개떡 같은 상황이 됐다. 전광훈 목사님 대통령이 안 만나주죠? 왜 안 만나겠습니까? 바로 이명박 정권 때부터 시작된 이 종북 주사파 빨갱이 새끼들, 이 전향한 새끼들이 아직도 우파 내에 곳곳에서 숨어갖고 반성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자기 자리 뺏어갈까봐. 우리가 광장에서 싸울 때는 아 잘합니다 하면서 정작 함께 합시다 하면 니네 자리 지켜. 여러분들 광장은 함께 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왜 대통령 됐습니까? 2019년도 10월 우리 광화문에서 1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눈물 흘렸습니다. 그때 이동호 선배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선된 겁니다. 근데 또 정권 바뀌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광장에서 싸우는 사람은 그야말로 관전자 노비가 되고 듣보잡들 죄다 깔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동호 선배에 대해서 왜 공식적으로 선배라고 얘기하느냐? 물론 나이도 선배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이동호 선배는 물론 전향을 했지만 아스팔트와 함께하고 아스팔트에서도 지금도 싸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한동훈 주변에 있는 인간을 보십시오. 신지호 저의 까마득한 후배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도 우리를 분열시키고 힘들게 만드는 신지호, 전향하자마자 배지 달고 화려하게 등장했던 신지호 지금 반성하고 우파 결집 노력합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사이비 세력이라고 합니다. 주류 세력은 자신들이고 들어와서 이제 한 20년 가까이 되니까 자신들 20년도 아니고 한 15년 만에 종북 주사파 빨갱이 씹새끼들이 주류선의 세력이 되고 진짜 본류인 우리 애국 세력은 사이비 세력이 됐다는 거 이거 우리 분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질문은 왜 문화가 왜 우리에게 없냐. 우리가 제대로 싸우지 않았고 권력 쟁취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번도 주어진 권력이 없었습니다. 이제 광화문 천만혁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력이 주어진다면 극단 문화 여기 다 그냥 100억씩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나오는 질문인데 제가 전향 와서 와다 보니까 왜 젊은이가 없느냐고 그러는데 우선 제가 좀 한 전략적 개념을 좀 말씀드려 줄게요. 물론 젊은이들을 위한 것도 중요합니다.